지금부터 150년도 더 지난 옛날, 아름다운 숲과 강이 있는 미국의 콩코드 마을에 밀짚 모자를 쓰고 아주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옷을 입었고 눈은 항상 무언가를 찾는 듯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만 마을 어른들의 기대와 달리 안정된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사는 그를 보고 수군거렸지요. 심지어 그는 월든 호숫가에 집을 직접 짓고 홀로 숲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신 자연을 사색하며 남들이 일러준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입니다. 환경보호주의자, 초월주의자, 채식주의자, 자연주의자, 그리고 철학자, 사상가, 무정부주의자, 시인, 작가, 생물연구자 등 이 모두가 소로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소로의 관심 분야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내가 숲에 들어온 까닭은 성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고 삶에 꼭 필요한 사실만 겪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로는 세속적인 편견에 맞서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실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면 생각지도 못한 성공을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삶이 단순하고 소박할수록 우주의 법칙이 더욱 명료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소로가 월든을 쓴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미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연 속에서 살아간 소로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17년 7월 12일 미국 북동부 대서양에 가까운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콩코드는 주민 수가 2,000명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 출신인 소로는 어머니 신시아 덤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더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았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는 그녀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고스란히 소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소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며 자연을 즐겼고 월든 호수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소로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학 교육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창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거부하고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 역시 거부했지요. 소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미국은 첫 번째 경제공황을 겪었습니다. 거리엔 실업자와 불황자들이 넘쳐나고 직장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로는 운 좋게도 콩코드의 공립학교에 취직해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학교 교육 방식에 실망한 소로는 1838년 형과 함께 자신의 집에 대안학교를 만들어 새로운 교육을 시도했습니다. 학교는 유명해졌지만 형 존의 건강이 나빠져 1841년에 학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843년 5월, 소로는 에머슨의 소개로 그의 조카의 가정교사로 일하기 위해 뉴욕에 갔습니다. 소로는 이때 체험한 뉴욕이라는 도시에 대해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는 뉴욕을 비열한 도시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그해 12월 콩코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뉴욕의 경험은 그를 문명의 비판자로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842년 새해 초 소로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형 존이 파상풍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소로는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형을 세상에 더 붙잡아 두지는 못했습니다. 소로는 큰 슬픔에 빠진 나머지 그 역시 파상풍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인 증상이었을 뿐 실제로 병을 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을 잃은 뒤 소로는 더욱 진지하게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는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그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소로가 숲으로 간 이유 중 하나는 형과 함께 콩고드와 메리맥강을 여행한 추억을 글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과 세속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실천을 보여주고 그들이 삶의 방식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바꾸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로는 1845년 3월 친구에게 도끼를 빌려 에머슨이 구입한 월든 호숫가의 숲에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두막으로 이사한 날은 미국의 독립일인 1845년 7월 4일입니다. 소로는 오두막에서 2년 2개월 2일 동안 살면서 단순한 삶과 자발적 가난을 실천했습니다. 밭에 콩 농사를 짓는 일 말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숲과 호수를 돌아보고 자연을 관찰하며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지냈습니다. 먹을 것을 스스로 경작해 자급자족하는 그의 생활과 삶 자체가 하나의 실험이었습니다. 자발적 가난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적게 벌고 꼭 필요한 것 외엔 소비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만족,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삶의 자유를 포기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은 욕망의 고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하지요. 소로가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은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재산을 갖기를 바랐고, 그래서 더 많이 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로는 이러한 삶의 태도에 의문을 가졌고, 적게 일하고도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로는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헛되고 무의미한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로가 숲에 들어간 이유는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고 지나치게 많은 노동을 하는 미국인들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소로는 사람들에게 정신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문명인들의 삶을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성찰하고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소로는 문명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식주 문제를 하나씩 나열하며 옷과 집과 먹을거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사치와 허영을 지적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사랑하듯 나는 진리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 이부 월든. 하늘 위를 나는 기러기는 인간보다 세계인에 더 가깝습니다. 캐나다에서 아침을 먹고 오하이오 강에서 점심을 먹고 밤엔 남부의 강 기슭에서 깃털을 다듬고 잠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무 울타리를 헐고 돌담을 쌓으며 경계를 짓습니다. 그런 뒤엔 운명이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아프리카는 무엇이고 서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 나일강, 미시시피 강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인류에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보다 먼저 당신 내면에 있는 강과 바다의 탐험가가 되십시오. 당신 내면에서 더 높은 위도를 찾아 떠나십시오. 당신 내면의 신대륙을 항해하며 새로운 항로를 여십시오. 누구나 한 왕국의 주인입니다. 그 왕국에 비하면 러시아 황제 제국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내가 숲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을 때 집에서 호숫가까지 오간 발자국을 따라 길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길은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땅을 밟으면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여행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길들은 얼마나 닳고 파여 있을까요? 수능과 타협의 바퀴 자국은 얼마나 깊게 파였을까요? 나는 선실에만 앉아있는 손님이 아니라 세상의 가판 위에 서 있고 싶었습니다. 그곳이라야 산들 사이로 숨은 달빛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숲에서 보낸 삶의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꿈에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나아가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새롭고 보편적이며 보다 자유로운 삶의 법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삶이 단순하고 소박할수록 우주의 법칙이 더 명료하게 보입니다. 그때부터 고독은 고독이 아니고 가난은 가난이 아니며 연약함도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성공하려고 필사적으로 일하며 서두르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이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다면 그는 아마도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북소리에 맞춰 걷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가 사과나무와 떡갈나무처럼 빨리 성숙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치장을 하더라도 진실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오로지 진실만이 모든 것을 견딥니다. 대체로 우리는 거짓된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도 거짓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비천하다 해도 그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삶을 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더라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셀비어를 가꾸듯 가난을 가꾸십시오. 옷이든 친구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헌옷은 뒤집어 입으십시오.
옛 친구에게 돌아가십시오. 이웃 사람들은 그들이 만난 유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유행하는 옷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모두 덧없습니다. 나는 기꺼이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무조건 새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기다릴 때 비로소 새벽이 옵니다.